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어린 시절 별명은 신데렐라였습니다. 호리호리한 몸과 가느다란 팔다리로 인해 아버지는 늘 그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죠. 이것은 놀림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놀드가 태어날 때부터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해 한평생 그를 타박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둘의 엇나간 사이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아놀드의 형이 20대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놀드는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먼 곳에서 슬픔을 사겼다고 합니다. 형이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아버지 역시 뇌졸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놀드는 아버지의 장례식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놀드의 몸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축구였습니다. 축구부 활동을 하던 그에게 감독이 몸이 빈약해 보인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아놀드는 말랑말랑한 축구공이 아닌 단단한 쇳덩이에 홀딱 반하게 됩니다. 매일 대여섯 시간을 헬스장에서 머물렀는데 바위처럼 단단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놀드는 이윽고 보디빌더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아놀드는 유명 보디빌더들의 포스터를 방에 잔뜩 붙여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몸에 기름을 듬뿍 바르고 홀딱 벗은 남자 포스터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걸 보고는 아들이 혹시 동성애자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디빌더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 18세가 되던 해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죠. 그가 태어나 자란 오스트리아는 당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놀드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게 덤벨을 잠시 내려놓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씩씩하게 소총을 짚게 된 아놀드는 탈영했습니다. 뭐요? 탈영을 한 이유는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니어 미스터 유럽을 뽑는 이 대회는 만 18세만 참가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가 지나면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죠. 아놀드는 이 대회에서 만점을 받으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채 부대 정문으로 당당히 복귀했죠. 이 사건으로 일주일간의 영창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탈영까지 해서 우승을 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간부들은 그에게 군생활 동안 마음껏 운동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야외 훈련을 나갈 때도 덤벨을 차에 싣고 가게 해줬으며 심지어 원래 탱크를 몰던 그의 보직을 취사병으로 바꿔줘 매일 계란과 스테이크로 원하는 만큼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해줬죠. 군생활 중에도 아놀드의 열정은 지독할 정도였는데 매달릴 수 있는 것만 보면 턱걸이를 하고 보이는 의자는 죄다 딥스 운동에 활용하고 심지어 기상시간인 새벽 6시보다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제대 이후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보디빌딩계의 세계 최고권위 대회로 통하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무려 7차례나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포즈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아놀드는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는 일명 백큐 포즈로 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발레를 배워 부드러운 춤 동작을 포즈에 접목시키는 등 선구적인 역할도 했죠. 그러나 완벽해 보이던 그의 근육에도 콤플렉스는 있었습니다. 바로 종아리였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종아리만큼은 근육이 붙지 않아 늘 하체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이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아놀드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바지들을 전부 잘라 반바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일부러 종아리를 노출시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자극을 받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놀드의 도끼를 또 하나 드러내는 건 좌우명이었는데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지방이다 라는 말을 하며 독하게 몸을 가꿨다고 합니다. 그런 아놀드가 영화배우를 꿈꾼 것은 그의 우상 레그 파크 때문이었습니다. 정상급 보디빌더였던 그는 헤라클레스를 소재로 한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배우로도 활동했는데 아놀드 역시 우상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운명의 장난처럼 또 다른 헤라클레스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현대의 뉴욕으로 오게 되었다는 설정의 코미디 영화였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자동차에 채찍질을 하고 인형탈 알바티가 팍팍 나는 흑곰과 육탄전을 벌이고 한겨울에 난데없이 우통을 벗고 보디빌딩 포즈를 취하는 등 특이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아놀드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영어 발음이 안 좋아 모든 대사가 더빙되는 굴욕도 겪었습니다. Let me be the judge of that. I am tired. Let me be the judge of that. I'm tired. 이 당시 아놀드는 아놀드 스트롱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미국인들이 그의 성을 발음하기 힘들어하자 바꿨던 이름이었죠. 한국에서도 영화배우 초창기 슈바제네거, 슈왈츠제네거로 불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보디빌딩 관련 잡지에서는 시바르젠거로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헤라클레스로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아놀드는 다시 한번 영화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930년대에 쓰여진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코난 더 바바리안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초월한 괴력의 주인공을 연기했죠. 이번에도 역시 어눌한 발음이 문제였는데 아놀드의 이미지가 워낙 야만 용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감독은 고민 끝에 아놀드의 대사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합니다.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대사를 할 때면 과장된 표정으로 이를 커버했고 주인공의 대사 대신 중간중간 나레이션을 삽입해 스토리를 진행했습니다. 촬영 때 아놀드의 우락부락한 몸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등 뒤에 칼을 뽑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육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 칼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술 동작을 펼치기에도 우락부락한 팔 근육은 방해가 됐죠. 이에 아놀드는 생애 처음으로 체격을 줄이고 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CG 없이 리얼하게 액션씬을 찍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마치 진짜 묵직한 검을 휘두르듯 무게감 느껴지는 동작과 바위에 부딪힐 땐 조각나며 깨지고 상대방의 검을 깨부술 때는 파편이 튀는 등 진짜 무게의 대검을 쓰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뭐요? 소품용 플라스틱이 아닌 실제 강철로 만들어진 육중한 무게의 대검이었죠. 이 파편 튀는 모습들과 긴장감 넘치는 표정은 모두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촬영이 이어지다 보니 아놀드 역시 여러 바늘을 꿰맬 정도로 잦은 부상을 당했는데 한 번은 바위에 머리를 찍고 괴로워하자 감독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영화는 영원하다 하는 말을 하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4배를 거둬들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비로소 아놀드는 영화배우로서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그리고 2년 후 아놀드에게 운명과도 같은 그 영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설의 시작 터미네이터입니다. 훗날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이름을 떨칠 명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1984년 당시에는 이제 막 데뷔작을 찍은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터미네이터의 시나리오를 쓴 것은 한 우연한 사건이 계기였죠. 고열로 알아눕던 어느 날 그는 기계인간이 불 속에서 서서 일어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 악몽의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를 쓴 것이 바로 터미네이터이죠. 핵전쟁으로 세상은 잿더미가 되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암울한 미래, 남은 인간들을 이끌고 거센 저항을 하는 한 인간으로 인해 기계들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기계들은 이 지도자의 탄생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인조인간을 과거로 보내 그의 어머니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인조인간을 연기한 것이 바로 아놀드였습니다. 이때에도 그는 여전히 영어가 어눌했는데 적절한 캐릭터 설정으로 인해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었죠. 영화 전체를 통틀어 아놀드의 대사는 단 16줄에 불과할 정도로 과묵한 캐릭터였습니다. 우락부락한 몸으로 한마디 대사 없이 무표정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무시무시한 인조인간 병기라는 설정에 딱이었죠. 나체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강렬한 캐릭터 등장시 나면 빠지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대사가 없다 보니 아놀드는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연기했는데 인조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재장전할 때도 무표정으로 총을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평소에도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말할 때는 물대뼈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까지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특히 이렇게 뼈대만 나올 때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기술력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CG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계를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놀드의 벌어진 앞니까지 그대로 재현하는 등 외형까지는 정교하게 만들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까지는 불가능해 스톱모션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뚝뚝 끊기며 움직였는데 이게 오히려 호러 영화 같은 분위기가 되어 터미네이터의 무서움을 증폭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어마어마한 흥행 이후 아놀드에게는 온갖 러브콜이 밀려들었습니다. 주로 비슷비슷한 역할들이 많았는데 다른 배우들은 캐릭터가 굳어진다며 비슷한 배역을 반복하는 걸 기피했던 반면 아놀드는 오히려 자신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이 캐릭터성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후 여러 영화에서 근육질의 총을 든 배역들을 이어갔죠. 특수부대원을 연기한 코만도, 무뚝뚝한 소련 경찰을 맡은 레드히트가 이 시기 대표 영화이죠. 아놀드는 언어 한계로 인해 늘 대사량이 적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배우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그는 오히려 자기만의 무기로 갖고 나갔습니다. 별로 말수가 없다가도 강렬한 한 문장으로 큰 인상을 주는 일명 원라이너의 달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의 명대사이자 다른 영화에서도 숱하게 오마주되는 I'll be back. 이라는 대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Knock, knock. 아놀드식 원라이너라고 하면 옷을 벗으라고 하는 대사도 빠질 수 없죠. Your clothes. Give them to me. Now. Take off your clothes.
원라이너 개그 못지않게 아놀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건 SF 영화입니다. 이 중 특히 대박을 터뜨렸던 것은 SF 액션 영화 프레데터였습니다. 정체불명의 투명 외계인들에게 하나둘씩 특수부대원들이 당하는 구성이 꽤나 호러적으로 묘사되어 긴장감이 넘쳤고, 아놀드는 주연을 맡아 특유의 위트 있는 한마디씩을 던지며 활약했죠.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팔근육 꿈틀거리며 공중팔씨름을 하는 이 장면은 해외에서 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집 고양이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호랑이가 되었다, 2살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성인이 되었다 등 온갖 드립이 난무했죠. 이 인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여전히 티셔츠 디자인으로도 팔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프레데터라는 영화에도 당시 기술력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데터 슈트였죠. 프레데터 역할로 캐스팅되었던 배우는 당시 액션 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장클로드 반담이었습니다. 초창기 디자인은 도마뱀스러웠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은 찜통 더위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아놀드와 결투를 벌이는 역할이라는 것만 알고 멋진 액션씬을 기대했던 그는 얼굴 한 번 안 나오는 역할이라는 걸 깨닫자 결국 초창기에 그만두었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제작진은 아예 슈트를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프레데터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시야가 불편해 액션 장면을 찍다가 잘못 휘두른 팔에 아놀드가 실제로 맞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정글 날씨로 인해 아놀드는 이 영화 때 유독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축축한 진흙을 바르고 촬영을 할 때면 추위가 더 심해져 오들오들 떨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6배 가까이 벌어들이며 대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만들었다 하면 다 때려잡는 아놀드도 유독 벌벌 떨었던 무시무시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죠. 이 영화는 바로 코미디 연기로 호평을 받은 유치원에 간 사나이였습니다. 여기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유치원 교사로 위장 취업을 한 경찰을 연기했죠. 무뚝뚝하던 경찰이 선생님이 되어가며 아이들과 정을 쌓아가는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촬영을 앞둔 아놀드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아이들과 연기호흡을 맞추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이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죠. 바로 트윈스라는 영화를 함께 촬영했던 이반 라이트만 감독을 추천한 것인데, 그가 감독했던 고스트버스터즈 등을 보며 이 감독이라면 아이들을 잘 다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촬영 첫날부터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목소리가 쉴 정도였고, 참다 못한 감독은 아역 배우들을 위한 촬영 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룰이 말 좀 들을 것이었으며, 마지막 룰은 카메라 쳐다보지 않기였다고 합니다. 아놀드 역시 아이들을 다루느라 진땀을 뺐는데, 촬영 중에 틈이 생겼다 하면 아이들이 아놀드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고 팔뚝에 매달리며 장난을 치는 등 그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듬뿍 표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7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액션 히어로를 벗어나 코미디 연기로도 대활약을 펼친 것이었죠. 그렇게 코미디마저 평정한 아놀드는 이제 다시 그의 대표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7년 만에 나온 후속작 터미네이터 2입니다.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은 없다는 징크스를 깨고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영화사 역사를 쓴 작품이죠. 아놀드는 1편에서 주인공 일행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악역을 맡았던 것과는 반대로 2편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군으로 등장했습니다. 무명 배우에 가까웠던 1편 때와는 달리 배우로서 최정상에 선 그의 입지를 반영한 것인데, 1편에 비해 껑충 뛴 출연료는 물론이거니와 전용기까지 한 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용기 가격만 감독이 받았던 급여의 2배에 달했다고 하니 그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죠. 아놀드는 지난 7년간 배우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역시 성장했습니다. 1편에서 16줄의 대사가 전부였던 그가 2편에서는 그보다 무려 10배가 늘어난 대사량을 소화했죠. 그렇게 일치월장한 영어 실력을 내세운 아놀드의 대사 처리는 망했습니다. 사실 대사량이 10배가 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주연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며 기계가 인류를 장악하게 된 역사를 들려주는 이 장면에서는 대사가 너무 길고 어려워 외우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아놀드는 묘안을 냈는데, 카메라에 안 잡히는 자동차 앞유리에 대본을 붙여놓고는 그냥 책을 읽듯이 쭉 읽어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감정 없이 국어책을 읽는 듯한 이 모습이 오히려 감독은 너무나도 로봇 같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CG가 활용되기 시작한 과도기에 촬영된 작품이라 재미있는 촬영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CG라고 생각했던 장면들 중 많은 장면이 소품을 활용해서 촬영되었죠. 이를테면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총을 맞고 자국이 나는 이 장면. 이 총알 자국은 CG가 아니라 순식간에 총상 모양으로 쫙 펴지는 장비를 부착하고 찍은 것이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스위치로 조작해 자국이 생기게 만든 것이죠. 이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장면 정도만 CG가 활용되었습니다. 또 CG가 아니었던 충격적인 장면은 이 핵폭발 장면입니다. 버섯구름을 CG 없이 연출하기 위해 기획했던 방식이 상상 그 이상이죠. 마임 전문 댄서를 고용해 버섯구름 모양의 옷을 입히고 엎드려 있다가 서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폭발을 표현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최종 단계에서 엎어졌고 결국 섬유 재질의 미니 모형을 만들어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버섯구름을 연출했습니다. 또 폭발에 휩쓸려 바스라지듯 사라지는 이 시가지도 모형으로 대부분 촬영되었습니다. 파괴될 때 생기는 파편들과 잔해는 놀랍게도 과자나 시리얼 부스러기를 사용해 연출한 것이었죠. 폭염에 휩쓸리는 야자수와 차량들, 그리고 터지듯 폭발하는 건물들도 모두 모형이었습니다. 한번 촬영을 망치면 다시 만들어야 해서 NG가 날까봐 조마조마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 이 짧은 폭발씬 하나에 들어간 제작비만 터미네이터 1편 제작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또 생각지도 못한 촬영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복제하는 이 캐릭터가 경비원의 모습으로 외형을 바꿔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런 장면을 찍을 때에는 보통 동일 배우가 1인 2역으로 연기하고 화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선 이 배우의 쌍둥이 형제를 불러다가 연기를 시켰죠. 게다가 두 명의 여주인공이 한 화면에 담기는 이 장면 역시 배우의 쌍둥이 자매가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터미네이터2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촬영 방식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CG의 신기원을 이룬 작품으로도 거론되는 영화이죠. 금속 액체가 변형하는 장면들은 거의 다 CG였는데 고작 5초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붙어 8주라는 시간을 쓸 정도였습니다. 특히 액체 금속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잠입해 서서히 인간의 형태로 변하는 이 장면은 당시만 해도 생전 처음 보는 퀄리티의 CG라서 관객들의 입을 떡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찰 복장의 악역을 연기한 배우 로버트 패트릭은 아놀드 못지않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치 진짜 로봇처럼 입을 꽉 다문 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무표정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이 연기는 어마어마한 몰입감을 자아냈죠. 이런 로봇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만 숨쉬면서 달리는 연습을 전문가와 함께 오랜 기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의 인기는 시간이 흘러도 식을 줄 몰라 이후 다른 영화에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죠. Have you seen this boy? Jack! Did you see that? 심지어는 무려 24년이나 지난 2015년 할리우드 어드벤처라는 영화에서 백발의 모습으로 등장해 아놀드 닮은 꼴 배우와 한 화면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해 전 세계 흥행 성적 2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훗날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피터 잭슨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는 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난 영화계에서 도태되겠구나 라는 충격을 받아 CG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년 후 피터 잭슨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비주얼 쇼크를 선사했죠. 터미네이터2의 어마어마한 성공 후 악당들을 물리치는 액션 히어로로서 활약을 이어가던 아놀드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이미 이런 캐릭터로는 탑을 찍은 데다가 언제까지나 전형적이고 비슷비슷한 캐릭터만 연기할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놀드는 한 특이한 캐릭터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망했습니다. 민머리에 푸르댕댕한 얼굴에 클럽에서 야광 댄스를 추는 듯한 괴상한 복장으로 나왔던 이 영화는 바로 배트맨 실사 영화 시리즈 중 하나인 배트맨과 로빈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놀드는 배트맨을 연기한 주연 배우 조지 클루니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으며 악역 캐릭터를 연기했죠. 그가 연기한 미스터 프리즈라는 캐릭터는 원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자 그 슬픔으로 감정에 얼어붙고 내면까지 차가워진 캐릭터라는 다크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애초에 가족용 배트맨 영화를 기획하고 만든 작품이라 가볍고 유치한 장면이 줄을 잃었죠. 아놀드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얼음과 관련된 썰렁한 말장난만 던지는 가벼운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봉 후 영화는 혹평을 받았고 당시 배트맨 실사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 한 부문에도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특수분장을 위해 매일 6시간씩 메이크업을 받아가며 열연을 펼쳤지만 아놀드의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이 났죠. 아놀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람보와 로키 시리즈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이죠.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둘 다 근육질의 상남자스러운 캐릭터들로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자주 비교가 되었습니다. 몇몇 영화에서는 이 둘의 라이벌 관계를 재치 있게 패러디하기도 했죠. 또 비디오 가게에 들어선 꼬마가 터미네이터2 포스터를 보는 이 장면에서도 둘의 관계가 패러디되었습니다. No, it isn't possible. What's not possible? He's fantastic. 캐릭터가 겹치다 보니 이둘은 특히 8, 90년대에 수없이 같은 배역을 놓고 경쟁했어야 했고 이러다 보니 서로에게 라이벌 구도를 넘어 악감정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Read that you guys actually hated each other for a while. Well, we were very competitive. Yeah, I think Pig is a good one.
실베스터는 이 시절 운동을 하러 갈 때면 아놀드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 합니다. 이 둘의 라이벌 구도는 나이가 들어가며 재미있게도 협업 관계로 이어졌고 할리우드 액션 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 익스펜더블 시리즈에서는 람보와 터미네이터가 한 팀을 이뤄 총을 쏴대는 진귀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악당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인 장면이죠. 2013년에는 이스케이프 플랜이라는 영화에서 공동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두 남자가 협업하여 감옥을 탈출한다는 스토리였는데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자 관객들은 드디어 이 둘이 한판 붙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죠. 그러나 막상 영화가 개봉되자 둘의 대전은 싱겁게 끝나는 데다가 액션보다는 두뇌 싸움 위주의 스릴러물이라 기대와는 달랐다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년의 액션 스타였던 이 둘은 우연히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입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옆자리에 누워있는 서로를 발견하고는 머쓱하게 웃는 이 표정이 사람들을 미소짓게 했죠. 아놀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8년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활동하며 잠시 영화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정치 생활을 끝낸 뒤 주연으로서 복귀작은 라스트 스탠드라는 액션 영화였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이기도 하죠. 시골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역할로 출연해 66의 나이에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후그는 새로운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도 합류,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반가운 얼굴을 내비쳤고 이른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자식들은 할리우드와 꽤 인연이 깊습니다. 첫째 딸은 마블 시리즈의 스타로드 역할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 프렛과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남인 패트릭 슈워제네거는 꽃미남 외모로 꾸준히 화제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몸매로만 보면 셋째 아들이 그나마 아놀드와 가장 닮은 꼴이죠. 47년생인 그는 올해로 만 74살입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그도 나이는 속이지 못했는지 불과 몇 년 전에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죠. 성공적인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I'm back. 이었다고 합니다. 20분이 훌쩍 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반응이 좋았던 영상들을 띄워드렸으니 하나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